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하해질 역의 마지막 빛이 한강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진성그룹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 회장은 티끌 하나 없는 마호가니 책상 가장자리에 기대어 자신을 비추는 도시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배신. 그 한 단어가 지난 5년간 그의 심장을 움직여온 유일한 연료였다. 그날 한소연은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성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기밀 문서와 함께 사라졌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진성그룹 전체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강지훈은 잿더미 속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피와 눈물 그리고 복수심으로 그는 자신을 냉혹한 강철로 다시 벼려냈다. 그리고 오늘 그는 5년 동안 갈아온 칼을 뽑아들 준비를 마쳤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화면 속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한서연.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며 옥탑방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총명함 대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듯 단 희미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미세하게 올라갔다. 시작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도 남김없이. 김비서는 그 명령의 잔혹함을 알면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의 복수는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한기였다. 그는 그녀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번에는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낡은 도서관 창고에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먼지 쌓인 책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작은 위안에 만족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유령처럼 살아왔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으로 찾아왔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한서연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책을 책장에 꽂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도서관 관장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연 씨, 미안하게 됐네. 관장의 목소리는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갑자기 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다. 관장은 곤란한 듯 말을 흐렸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위에서 갑자기 결정이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하네, 서연 씨.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니. 이 작은 동네 도서관에 무슨 위가 있단 말인가.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 묻기도 전에 집주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이번 주말까지 방을 빼라고 하잖아.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요. 집주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건물주가 바뀌었대. 근데 그쪽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당장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서. 보증금은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무조건 나가라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직장,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단 몇 시간 만에 그녀가 간신히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강지훈이, 그가 그녀를 찾은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서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위압적인 모습의 김 비서가 내렸다. 그는 서연을 향해 정중하지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한서연 씨. 아니,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시던가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의 공포를 읽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에 타시죠. 서연은 저항할 힘도 도망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채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던 밤의 도시를 가로질러 그녀가 한때 꿈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곳, 그러나 이제는 악몽의 중심이 되어버린 진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최고층 회장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토록 잔인하게 버려야 했던 남자. 강지훈. 그는 거대한 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어 그늘에 가려졌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그 깊은 곳에는 얼음 같은 경멸과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한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설고 날카로운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소리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절 찾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그의 비싼 슈트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모르는 향이었다. 서울 하늘 아래서 숨을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가 비웃듯 물었다. 네가 감히 내게서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난 후에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에 멈췄다. 난 내 변명 따윈 관심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믿지 않아. 5년 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그의 눈이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네가 겪은 일은 시작에 불과해. 그가 속삭였다.
난 네가 숨쉬는 모든 공간, 네가 발딛는 모든 땅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넌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서연의 눈에 절망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힘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지우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였다. 하지만 직함은 회장실 비서팀 인턴이었다. 사실상 잡무를 처리하는 가장 낮은 직급이었다. 하지만 기회를 주지. 그의 목소리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진성그룹으로 돌아올 기회. 물론 예전처럼 화려한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 여기서 일해. 그가 명령했다. 내 눈앞에서. 매일. 서연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감옥이었고 고문이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절 경찰에 넘기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경찰 그건 너무 자비롭지. 넌 감옥에 가기엔 너무 유용한 장난감이야. 난 네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네가 5년 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계약서를 가리켰다. 선택해.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일 아침 8시까지 1층 로비로 출근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을 나가서 서울 바닥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진짜 지옥을 경험하든가.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참고로 네가 지금 나가면 넌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잠잘방 한 칸도 구할 수 없을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사라질 테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거미줄에 완벽하게 걸려든 먹잇감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자신의 옛 이름 한서연을 적었다. 글씨가 심하게 떨렸다. 지우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마주한 순간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스럽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한서연은 5년 만에 진성그룹의 거대한 유리문 안으로 다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그녀가 한때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눈부신 대리석 로비는 이제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강지훈이 던진 계약서는 노예 문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단단히 가면을 썼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5년 전의 스캔들은 진성그룹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배신자 한서연이 다시 돌아왔다. 직원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맞지? 어떻게 감히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지? 얼굴이 정말 두껍군. 회장님이 왜 저런 여자를 다시... 서연은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자신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꼿꼿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1층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한 한서연입니다. 회장실 비서팀 소속입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경멸감을 숨기지도 않은 채 보안카드를 툭 던지듯 건넸다. 엘리베이터 타고 40층 비서실로 가세요. 서연은 묵묵히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최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그녀의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40층 비서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소란스러움은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비서들이 타이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로비의 직원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강지훈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모시는 회장이 5년 전 이 여자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한서연 씨, 이쪽으로. 그녀가 안내한 곳은 비서실 안쪽에 번듯한 책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그리고 커피 머신이 모여있는 탕비실 입구의 작은 간이 책상이었다. 전화기도 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상 책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다. 오늘부터 한서연 씨가 할 일은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실장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녀의 업무는 명확했다. 비서실 전체의 잡무 담당, 모든 직원의 커피 주문 받기, 복사 및 파쇄 우편물 분류, 그리고 회장실 청소 보조. 과거 진성그룹의 핵심 전략팀에서 촉망받던 인재였던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노골적인 모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실장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매일 아침 8시 정각 회장님께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리는 거. 회장님 취향은 아주 까다로우시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것이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섬기게 만들 생각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5년 전 그녀는 그를 위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곤 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갈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정확한 양의 크림을 넣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들고 회장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젯밤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강지훈은 이미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책상 위, 정확히 그가 항상 컵을 놓던 자리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커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류를 넘기던 지훈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여자가 두고 간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완벽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온도, 향, 농도. 5년 전과 똑같았다. 이 완벽함이 그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울부짖고 실수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기계처럼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는 분노에 차 커피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녀의 흔적이 담긴 것을 입에 댈 수 없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수감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화려한 건물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업무 지시 외에는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때로는 누군가 고의로 그녀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그녀가 복사한 서류 더미 위에 커피를 쏟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다시 서류를 복사하고 젖은 바닥을 닦았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언제쯤 무너질지, 언제쯤 그만두겠다고 울며 애원할지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다른 직원들의 격려를 받는 모습을, 탕비실 구석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잡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고통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지훈의 기대와는 달리 한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완벽한 커피를 그의 책상에 올렸고 어떤 모욕적인 업무 지시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강지훈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녀의 그 텅 빈 듯한 눈빛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평온함은 마치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복수는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은 강지훈 자신이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5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배신의 순간.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무실에 들인 순간부터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단 한마디라도 변명해 주기를, 혹은 최소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이었다. 지우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치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왔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탕비실 구석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다가가자 그곳에는 한서연이 쪼그려 앉아 바닥에 쏟아진 커피 원두를 손으로 하나하나 줍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원두 봉투를 찢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모습은 처량했다. 값싼 정장 스커트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원두를 주워 담았다. 그 순간 지우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그만두지.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두려움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힘겹게 일어섰다. 즐기고 있나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거.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내 발밑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구는 거.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쏟아진 원두가 담긴 쓰레받기를 꽉 쥐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지훈의 분해비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녀의 그 수동적인 태도, 그 순종적인 모습이 역겨웠다. 5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해야 할 일,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야.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훈이 그토록 찾던 균열 지독한 고통의 심연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장님은 절 파괴하고 싶으신 거겠죠. 얼마든지 하세요. 그녀가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부서질 것 같았다. 어딜 가, 일을 마저 해야 합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한서연. 그가 소리쳤다. 왜 그랬어?
5년 전에 도대체 왜 그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회장님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탕비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다.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팔목에서 느껴진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그 깊은 절망. 그것은 그가 원했던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태연함이 그의 복수심을 더욱더 자극했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모욕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부서뜨릴 훨씬 더 잔인한 계획이 필요했다. 강지훈의 1차적인 복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한서연을 비서실의 잡무 담당으로 처박아 두고 모든 직원의 경멸을 받게 만들면 그녀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가 눈물로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최소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라도 보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한서연은 5년 전에 총명하고 빛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단단한 바위 같은 인내심을 가진 낯선 여자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묵묵함,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강지훈의 분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단순한 육체적 고됨이나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파괴하려면 그녀가 한때 가장 빛났던 영역, 그녀의 능력과 전문성 자체를 짓밟아야 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지성을 빼앗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진성그룹이 몇 년간 공들여온 라데팡스 바이오 인수건이 암초에 부딪혔다. 복잡한 특허 문제와 현지 법률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묶인 채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관련 부서장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고 누구 하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회의실 구석 서류 정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서연에게 향했다. 한서연 씨, 그가 불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의아함 속에 그녀에게 쏠렸다. 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우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 전략기획실의 에이스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회장이 지금 제정신인가? 저 배신자에게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를 묻다니.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임을 즉시 깨달았다. 저는 지금 비서팀 인턴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낼 자격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러서려 하자 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격은 내가 부여하지. 라데팡스 바이오 인수건 지금부터 한서연 씨가 맡아.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기획조정실장이 경악하며 외쳤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조용히 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기회를 주지. 네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 아니면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인가. 그는 서류 더미를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다음 주 이사회 전까지 해결책을 가져와. 못한다면 알지, 진성그룹에서 네가 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물론 바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일주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도 몇 달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무런 자원도 인력도 없는 그녀에게 단 일주일 만에 해결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임원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탕비실 구석에 가니 책상이 아닌 자료실 구석의 빈 회의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고 거의 먹지도 않았다. 오직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데이터 법률 조항들에만 매달렸다. 그녀의 눈은 퀭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5년 전 그 누구보다 빛나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타올랐다. 강지우는 CCTV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며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서연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 모델을 분석하고 프랑스 현지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안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대담하고 논리적이며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분석 과정에 빠져들었다.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지우는 빈 회의실로 향했다. 서연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채 작은 탁상용 램프 불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그가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안 돼. 이 변수를 놓치면 안 돼. 블루오션, 매트릭스에 대입해봐야 해. 리스크가 너무...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블루오션 매트릭스. 그것은 그와 그녀가 5년 전 아직 연인이었고 함께 진성의 미래를 꿈꾸던 시절 둘만이 공유했던 비밀 코드였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분석할 때 사용하던 그들만의 용어. 어떻게 그녀가 아직도 저 단어를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배신자가 모든 것을 잊고 떠난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절박하게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옛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지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복수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뭐 하는 거지? 그가 차갑게 물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이 그를 보자 잠시 초점을 되찾았다.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너도 알 텐데. 서연은 지친 듯 눈을 감았다 떴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실패하길 바라시겠죠.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하지만 이건 진성그룹의 일입니다. 제가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쳤다. 배신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네가 감히 진성을 걱정해. 그가 비웃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거의 완성된 보고서를 가리켰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 앞에 선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지난밤 꼬박 사온 듯 보였지만 그 목소리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특허 분쟁을 우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률 해석과 함께 인수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인턴의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그 어떤 최고 전략가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쥔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또다시 해낸 것이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서 보기 좋게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분노 밑바닥에서는 그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경탄과 혼란이 뒤섞인 채 흩어졌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그때 로비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깔끔한 의사 가운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이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자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민혁 씨, 여긴 어쩐 일로? 민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너, 강지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분노를 참으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건물 로비에서 한서연을 다정하게 붙잡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민혁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훈에게 다가갔다. 강지훈 회장, 당신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의사답지 않게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지훈은 불쾌한 듯 그를 훑어보았다. 누구신지? 서연이 보호자입니다. 민혁의 대답에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의 그 오만한 복수놀이가 서연이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냐고.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보호자 저 여자가 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내 일에 끼어들지 마시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할 바 아니라고 민혁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그래,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은 당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멍청한 겁쟁이니까. 당신이 지금 고문하고 있는 그 여자가 5년 전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 뭘 포기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다. 지훈이 반문하려던 찰나 서연이 민혁의 팔을 다급하게 잡아당겼다. 민혁 씨, 제발 그만해요. 가요. 내 그녀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민혁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훈을 경멸하듯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계속해, 강지훈. 계속 그렇게 서연이를 괴롭혀. 그러다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날 당신이 느끼게 될 고통은 지금 서연이가 겪는 것에 100배, 1000배가 될 테니까. 당신은 절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민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민혁의 말을 질투심에 가득 찬 남자의 허세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포기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블루오션 매트릭스라는 단어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민혁의 확신에 찬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의 완벽했던 복수의 성벽에 의심이라는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민혁이 뱉어낸 말들은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 오만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한서연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그 남자의 등장을 단순한 질투심이나 치기 어린 허세로 치부하려 애썼다. 5년 전의 배신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녀가 기밀 문서를 들고 사라졌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쓰러졌으며 회사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지훈이 지난 5년간 숨쉬는 이유이자 복수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블루오션 매트릭스. 그들만이 알던 그 암호. 그녀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중얼거리던 그 단어는 배신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모순적이었다. 그녀가 완벽하게 해결해낸 라데팡스 바이오
인수건은 그의 복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는 회사를 구해냈다. 이 아이러니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잠 못 이루고 서성거렸다. 그의 완벽했던 복수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안한 의심을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이민혁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면,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김 비서는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앞에 섰다. 5년 전 한서연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증거도 내 증거가 아니라 실제 증거를 찾아. 지훈은 그를 노려보았다. 공식적인 루트는 사용하지 마. 회사 내부에는 절대 알려져선 안 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써. 국내 최고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한서연 주변 인물들과 그 남자 이민혁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한서연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특히 그녀의 아버지. 그것은 직감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지난 5년간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김 비서는 지훈의 눈빛에서 단순한 확인이 아닌 절박함에 가까운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비밀스러운 조사는 즉각 시작되었다.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와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5년 전의 기록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5년 전 한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였던 CCTV 영상과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영상은 분명히 그녀가 기밀 문서가 담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팀이 원본 데이터를 복원 분석한 결과 영상의 특정 프레임에서 미세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좌 내역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그곳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이는 그녀가 문서를 팔아넘긴 대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사 결과 그 돈은 입금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져 사라졌으며 최초 입금된 자금의 출처, IP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세탁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서연은 그 계좌에 접근한 기록이 전무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계속해.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이민혁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유명한 법조계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돌연의학으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현재는 소아과 의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5년 전 그는 한서연의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담당 레지던트였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한서연의 아버지 한기택에 대한 것이었다. 지훈이 김 비서에게 명령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보고서를 펼치는 지훈의 손가락이 굳어졌다. 그날. 한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 오후. 그녀의 아버지 한기택 씨는 서울 외곽국도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를 향해 과속으로 돌진한 덤프트럭이 그를 그대로 덮쳤다.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져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한기택 씨는 명진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상태는 최악이었다. 다발성 장기파열 뇌출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5년 전 그날 그는 회사의 배신자를 쫓느라 그녀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한기택 씨는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외과팀이 투입되었고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술비와 VIP 병실 비용이 누군가에 의해 즉시 현금으로 완납되었다. 누가 돈을 냈지? 지훈이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비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자금의 출처는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단 하나의 이름이 나타났다. 대양그룹 윤태섭 회장. 순간 지훈의 머릿속 모든 것이 정지했다. 윤태섭, 진성그룹의 영원한 숙적이자 5년 전 진성의 위기를 틈타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간 교활한 늙은 뱀. 그가 왜 한서연의 아버지 수술비를 지불했단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니다가 이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 윤태섭이 그의 목숨값을 지불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한서연은 윤태섭의 경쟁사인 진성그룹의 기밀문서를 훔쳐 사라진다. 이민혁의 경고가 그의 귓가를 다시 맴돌았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아니야. 지우는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만약 윤태섭이 한서연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그녀를 협박했다면,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대가로 배신자가 되라고 강요했다면, 그녀는 아버지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지우는 과거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다. 네가 감히 내게서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나.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녀를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돌아온 그녀에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매일 지옥을 선사하고 있었다. 탕비실 구석에서 커피 원두를 줍던 그녀의 처량한 모습, 불가능한 프로젝트 앞에서 밤을 새우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을 견뎌내던 그녀의 그 텅 빈 눈빛, 그것은 죄책감이나 후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이미 한번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더 조사할까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자기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 칼날처럼 박혀들었다. 윤태섭, 그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윤태섭, 그 자가 감히. 그는 자신이 복수한 대상이 한서연이 아니라 그녀를 그렇게 만들도록 강요한 진짜 적이었어야 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5년 전 자신을 살렸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의 심장은 이제 뒤늦은 후회와 끔찍한 죄책감의 얼음으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지옥의 아가리처럼 고요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블루스톤 홀딩스와 윤태섭이라는 이름이 붉은 잉크처럼 번져 있었다. 5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복수심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증오해온 여자가 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 윤태섭이 그 목숨줄을 쥐고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고 동시에 윤태섭의 다음 목표가 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다시 찾아내어 복수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고문했다. 탕비실 구석에서 원두를 줍던 그녀의 떨리던 손, 불가능한 프로젝트 앞에서 창백하게 밤을 새우던 그녀의 퀭한 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던 그 체념한 듯한 눈빛.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뼈저린 자각이었다. 5년 전 그녀가 겪었을 절망,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자신이 그녀에게 가한 모욕.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느낀 배신감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만류도 뿌리친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지금 당장.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억수 같은 비가 차창을 때렸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그의 럭셔리한 세단은 그녀가 숨어 지내던 서울 변두리의 낡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 어귀에 거칠게 멈춰 섰다. 그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빗속을 뚫고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쾅쾅쾅. 그는 이성이 마비된 짐승처럼 그녀의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늦은 밤 흠뻑 젖은 채 분노인지 고통인지 모를 감정으로 일그러진 그를 마주한 서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그가 또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이러 왔는지 몰라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지우는 대답 대신 좁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비에 젖은 그의 슈트에서 떨어진 물이 그녀의 초라한 방바닥을 적셨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고 절박하게 무언가를 찾는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게 잠겨 있었다. 내 말하라고, 한서연.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도 강해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내 아버지, 5년 전 그날 교통사고 당했지.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어떻게... 그리고 그 병원비, 윤태섭 대양그룹 윤태섭 회장이 냈어. 맞나, 지우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부정이 나오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확인받아야만 하는 모순적인 절박함에 차 있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강지훈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5년 전의 공포가 그녀를 다시 올감했다. 그건 모른다고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부인이 자신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민혁은 그자는 왜 내 보호자 행세를 하는 거지? 그놈도 다 알고 있는 거지. 나만 빼고 나만 바보처럼. 그는 방 안에 작은 탁자를 손으로 쓸어버렸다. 컵과 책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그냥 절 내버려 두세요. 원하시는 대로 뭐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뭘 원하느냐고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네가 왜 그랬는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아니, 네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게 맞긴 한 건지. 그는 그녀의 두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흔들었다. 말해, 윤태섭이 널 협박했어. 네 아버지 목숨으로 널 협박한 거냐고. 그의 절규에 서연이 지난 5년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윤태섭 회장이 아빠를.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토해냈다. 의사의 절망적인 목소리.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거라는 선고. 그리고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윤태섭의 비서였다. 내 아버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는 제게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빠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당장 뗄 수도 있다고.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래서 난 아빠를 살려야 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가 5년간 증오해온 배신의 이유는 딸로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저더러 사라지라고 했어요. 당신을, 지훈 씨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만약 당신 곁에 다시 나타나거나 이 사실을 알리면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했어요. 그는 진성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신까지 파괴하려 했다고요. 난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차라리 내가 배신자가 되는 게 나았어요. 당신이 날 증오하게 되더라도 당신이 살아있는 게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서연의 절규가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도 구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 두 사람을 모두 지켰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찾아내어 복수했다. 내온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넌 감옥에 가기엔 너무 유용한 장난감이야.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인가.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구원자를 찢어발긴 것이었다. 그가 5년간 느꼈던 고통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지옥에 비하면 먼지조차 되지 못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승자는 없었다. 패배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패배한 것은 바로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우는 그녀를 안아줄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윤태섭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었다. 서연아.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하지만 그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지우는 도망치듯 그녀의 방을 뛰쳐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채 쓰러지듯 몸을 실었다. 거센 빗줄기가 여전히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5년 전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상실의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죄악에 의해 파괴되는 고통이었다. 그의 복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표적을 향한 광기 어린 칼춤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칼날에 가장 깊이 베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5년 전의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깨진 조각을 든 채 비틀거리는 유령에 가까웠다. 한서연의 오열과 끔찍한 진실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들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양심을 불태웠다. 5년간의 증오는 방향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한 혐오와 한 남자 윤태섭을 향한 지옥 같은 분노뿐이었다. 그는 젖은 슈트도 갈아입지 않은 채 사무실 중앙에 섰다. 핏줄이 선 눈으로 그는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저 도시 어딘가에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하고 자신과 서연의 삶을 망가뜨린 진짜 적이 웃고 있을 터였다.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진짜 표적을 찾았을 뿐이다. 그가 서연에게 가한 고통이 깊을수록 윤태섭에게 돌려주어야 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했다. 김비서. 그가 인터폰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법무팀장, 재무팀장 그리고 전략기획실장 전원 비상 소집해. 10분 내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었다.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사례만이 남아있었다. 몇 분 후 한밤중의 호출에 어리둥절한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지우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흠뻑 젖은 모습과 살기등등한 눈빛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부로 진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다. 지훈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선언했다. 대양그룹, 그리고 윤태섭 회장. 그들을 이 시장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완전히 매장시킨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 대양그룹은 정부와도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전면전은 너무 위험합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다. 위험하다고 지훈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재무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법무팀은 지금 즉시 대양그룹의 모든 과거 계약 자회사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세무조사 공정이 제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재무팀은 우리의 모든 유동자산을 동원해 대양의 주식을 공격할 준비를 해. 공매도든 적대적 M&A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전쟁이야. 그의 잔인함은 이제 한서연이 아닌 진정한 적을 향해 180도 방향을 틀었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남자를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벌인 전쟁의 서막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수습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배정했던 탕비실 구석에 가니 책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또다시 사라졌을까? 그가 준 상처가 너무 깊어 그녀가 다시 도망쳤을까? 그는 공포에 휩싸여 그녀의 옥탑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지훈은 미친 듯이 이민혁을 찾아갔다. 병원 복도에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를 밀어붙였다. 한서연 어딨어, 네가 숨겼나? 이민혁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왜 찾지 더 괴롭힐 게 남았나 알게 됐어. 지훈이 힘겹게 말했다. 모든 걸 알게 됐다고. 이민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냉소를 되찾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려고
당신이 서연이 가슴에 박은 못은 이미 너무 깊어, 강지훈.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서연이를 고문한 괴물일 뿐이야. 제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최소한 사과라도 하게 해줘.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애원이 묻어났다. 민혁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쪽지에 주소 하나를 적어 건넸다. 다신 그녀를 울리지 마. 다음번에 네가 그녀를 상처 입히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지훈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 침대에는 한노파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아. 그가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곳은 5년 전 아빠가 마지막으로 계시던 곳이에요. 민혁 씨가 제가 기댈 곳이 없을 때마다 절 데려다 주던 곳이죠. 이제 와서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죠? 절 다시 회사로 끌고 가시게요. 지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성그룹의 냉혹한 제왕이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의 발치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널 그렇게 만든 게 나라는 걸 몰랐어. 그는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당신의 사과 못 받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죠. 그게 당신의 죄예요. 당신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분노에 취해 당신의 힘으로 날 짓밟았을 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당신은 윤태섭과 다를 게 뭐죠?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옳았다. 그는 괴물이 되었다. 알아. 그가 신음했다. 내 말이 다 맞아. 난 널 비난할 자격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윤태섭, 그자를 용서할 수 없어. 널 그렇게 만들고 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자를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그 이름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그녀가 버텨온 이유였다.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복수야. 지훈이 말했다. 나의 복수가 아니야. 우리의 복수지.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네 아버지를 위한 정의.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난 이미 전쟁을 시작했어.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5년 전 네가 윤태섭에게 넘겨야만 했던 그 자료들. 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성의 핵심 기술들. 그것들이 지금 윤태섭의 손에 있어. 난 그가 그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강지훈을 증오했다. 그가 자신에게 한 짓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윤태섭을 더 증오했다. 아버지의 원수였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날 위해서가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야. 더 이상 그자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한서연, 네가 가진 그 능력, 그 명석함,
5년 전에 멈춰버린 너의 시간을 다시 되찾을 기회야. 지우는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한서연 씨는 오늘부로 회장 직속 특별 전략 고문으로 임명한다. 그녀의 모든 지시는 나의 지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비서실을 비롯한 전 직원은 충격에 빠졌다. 배신자가 하루아침에 회사의 2인자가 된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탕비실 구석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 최고층의 가장 전망 좋은 사무실을 내주었다. 서연은 며칠 후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의 사과도 그의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내민 사무실을 거절하고 대신 5년 전 자신이 일했던 전략기획실 구석의 빈자리를 택했다. 그녀는 지훈을 차갑게 대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계약이에요. 내 아버지의 정의를 위한 계약. 그렇게 두 사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연에게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려 애썼다. 그녀가 밤을 새울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거나 그녀가 끼니를 걸으면 억지로 샌드위치를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은 대부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차가운 감사의 말 한마디만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일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로 집중했다. 5년 전 그녀가 윤태섭에게 넘겼던 자료들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대양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줄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성의 기술을 빼돌려 그들의 핵심 사업이 되었는지 밤을 새워 분석해냈다. 그녀의 명석함은 여전했다. 아니, 고통 속에서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마터면 이 빛나는 재능을 이 여자를 완전히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억눌린 매혹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진성그룹과 다양그룹의 전쟁은 서울 경제계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냉혹한 전략을 쏟아부었다. 진성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대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지훈이 은밀하게 확보한 윤태섭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언론과 검찰에 익명으로 흘러 들어갔다. 대양그룹은 수십 년 만에 맞이한 최대의 위기에 휘청거렸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윤태섭은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의 정점이었고 그의 방역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 역시 언론을 이용했다. 진성그룹 강지훈 5년 전 배신자를 다시 품다. 경영위기인가 치정싸움인가, 강지훈 회장의 도덕성 논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한면을 장식했다. 그들은 한서연을 진성을 팔아먹은 여자에서 회장을 홀려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요부로 둔갑시켰다. 진성그룹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임원들은 지훈의 사무실로 몰려와 당장 이 무모한 전쟁을 멈추고 한서연을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 앞에서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선언했다. 한서연 고문은 내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시작했지만 끝은 윤태섭이 낼 것입니다. 그의 몰락으로. 그의 단호함에 이사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넓은 등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5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던, 아니, 자신이 지켜야 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공동작업은 더욱 치밀해졌다. 서연은 5년 전 윤태섭에게 넘어간 데이터가 어떻게 그의 불법적인 승계 작업에 사용되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밤을 새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윤태섭이 블루스톤 홀딩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5년 전 자신의 아버지 사고를 조작하고 병원비를 지불했던 그 자금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찾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계좌, 이 돈이면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잘했어. 이걸 터뜨릴 완벽한 무대가 필요해. 그의 눈이 대양그룹의 주주총회 일정표로 향했다. D-Day는 사흘 뒤 대양그룹 정기 주주총회장이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릴 거야. 하지만 그들이 윤태섭을 코너로 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윤태섭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공격이 너무도 정확하게 자신의 급소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에 그는 의심을 품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날개를 꺾어버렸던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늙은 뱀의 눈이 번뜩였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라는 건 그 역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다. 마지막 전략회의를 마친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진성그룹 빌딩을 나섰다. 지훈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직 그와의 사적인 접촉이 불편해 거절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로 향했다. 사방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가 차문을 열려고 열쇠를 누른 순간 어둠 속에서 거구의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았다. 읍. 비명은 터져 나오지 못했다. 이 여자 데려가.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단다. 남자가 거칠게 그녀를 끌고 가려던 찰나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포효하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차였다. 그는 서연을 거절했지만 죄책감과 불길한 예감에 참아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따라 내려왔던 것이다. 지훈은 눈앞의 광경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괴한들을 태우려던 검은색 밴 차량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거대한 금속음과 함께 밴이 휘청거렸고 괴한들은 놀라 서연을 놓쳤다. 서연아, 이쪽으로 지훈이 차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괴한이 칼을 빼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회장님,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서연을 밀쳐내고 자신은 괴한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하지만 상대는 프로였다. 거친 몸싸움 끝에 괴한은 지훈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지훈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이 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복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괴한들은 경비원들의 비상벨 소리가 울리자 당황하며 재빨리 망가진 밴을 타고 도주했다. 지훈 씨, 서연은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피를 쏟아내며 주차장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안 돼요. 지훈 씨, 정신 차려요. 그녀는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틀어막았지만 피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자신을 모욕하고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구했다. 이 끔찍한 아이러니 앞에서 그녀의 모든 원망과 증오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남은 것은 오직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시적인 공포뿐이었다. 제발 죽지 마요. 강지훈, 제발. 그녀의 눈물이 그의 피와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의 우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울지 마, 서연아. 그는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려다이네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대양그룹의 주주총회장. 윤태섭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처리가 성공했다고 보고받았다. 한서연은 사라졌고 강지훈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의장의 개회 선언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운 분노로 불타는 눈빛을 한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병원의 환자 팔찌 대신 피가 굳어버린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는 김비서와 진성그룹의 법무팀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윤태섭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네, 네가 어떻게...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진성그룹의 특별 고문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윤태섭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5년 전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윤태섭 회장에게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 5년 전 아버지의 사고, 윤태섭의 협박, 기밀문서 탈취,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대양그룹의 비자금이 되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젯밤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비록 범인들의 얼굴은 가려졌지만 그들이 대양그룹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들임은 금방 밝혀질 터였다. 윤태섭 회장, 당신은 경영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협박범이자 살인교사범이며 어젯밤 저를 납치하고 강지훈 회장을 살해하려 한 범죄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들었다. 윤태섭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태섭은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양팔은 수갑에 채워졌다. 서연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윤태섭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깊은 공허함과 함께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돌아서서 회의장을 빠져나와 곧장 강지훈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 복대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피로감이 뒤엉켜 있었다. 붉은 수술 중 표시등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서연은 어젯밤 주주총회장에서 입었던 이제는 구겨지고 여기저기 피가 묻은 정장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은 강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순간 모두 증발해버렸다. 지금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뿐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이민혁이 걸어 나왔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조력자가 아닌 집도이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민혁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지독한 남자군요. 강지훈 씨, 그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칼날이 주요 장기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살아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5년간 억눌렀던,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은 긴장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살아있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가, 그리고 그녀를 위해 지옥으로 뛰어들었던 그 남자가 살아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윤태섭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었다. 그와 연결된 수많은 부패 고리들이 드러났고 대양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을 맞았다. 윤태섭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밝혀지자 감옥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완전한 끝이었다.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이 부재한 동안 김 비서가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었고 한서연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피해자이자 영웅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다. 강지훈은 VIP 병실에서 더디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었다. 복부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다. 그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다. 몸은 좀 어때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지우는 자신의 복부를 감싼 붕대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죽지 못해 살아있지. 흉터가 꽤 크게 남을 것 같군.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후회를 지닌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난 내가 당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널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난 널 복수의 도구로 삼았고 매일 너의 영혼을 짓밟았어. 그 점에 있어서 난 윤태섭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난 진실을 숨겼어요.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당신을 속였고 그게 결국 당신을 더 큰 분노에 빠뜨렸죠. 우린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고문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아팠죠. 그녀의 말은 용서였고 또한 이해였다. 지우는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자격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강지훈은 마침내 퇴원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그는 아직 걸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한결 건강해 보였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도 회사도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잠든 작은 추모 공원을 찾았다. 서연은 국화꽃 한 다발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때 강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묘비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사진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묘비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잠긴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단풍이 붉게 물든 길이 아름다웠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손을 내밀었다. 진성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니까. 그는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아, 아주 만약이라도 네가 괜찮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널 사랑할 기회가 아니라 내 옆에서 너와 함께 걸어갈 기회를. 그의 손은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하던 권력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구하려다 상처 입은 흉터가 남은 손이었다. 서연은 그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5년의 고통 복수의 상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한 서로의 진심. 이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강처럼 흘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손 위에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그것은 5년 전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후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작고 연약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완벽한 용서도 행복한 결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될 사랑의 흉터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나아갈 느리고도 긴 치유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따스한 가을 햇살 속을 나란히 걸어갔다.